자, 문학 펴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나갈 게 많습니다. 원래 저번에는 한 2지문 정도 나갔었는데 이번 교재부터는 아마 3개 정도 지문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표지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지문 정도 들어가고요. 아마 오늘은 저희 2페이지부터 아마 20페이지까지, 19페이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마 개념적인 부분들 좀 설명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거기 보면은 지금 주몽신화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아 집중합시다. 자, 주몽신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 신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틀어서 신화 말고도 또 다른 유형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설이랑 민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아우르는 장르가 뭘까? 아마 들어는 봤을 거야. 아마 2학년 1학기 문학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대분류로 따지면 우리가 설화라고 하죠. 설화. 설화라는 게 뭐예요? 설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정확히 말하면 구전된 옛날 이야기예요. 구전된 옛날 이야기.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 구전됐다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문학 중에서 가끔 선지에 이런 게 있다? 뭐가 있었냐면은 설화적 요소라는 게 있었어요. 설화적 요소. 설화적 요소라는 게 말 그대로 뭐랑 관련되는 거냐? 구전성과 관련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전이라는 건 뭐였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야. 그죠? 그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선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뭐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웅이 뭐 나라를 구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야? 모르는 이유가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하니까 그 이후 일은 난 몰라. 관심 없어. 중요한 것만 얘기해 줄 거야. 그런 거예요. 이후 아무도 모른다. 사실 지금 신화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설화라는 거는 어쨌든 전설, 신화, 민담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이 부분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정보는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목이 이루어졌다면은 요거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위 요소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어쨌든 설화라는 거는 구전된 옛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화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보냐? 아까 방금도 여기에 주몽신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 나라를 건국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어떤 영웅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화야. 우리 신화라는 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야?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잖아. 약간 세대 차이 느껴지는 건가? 요즘 또 그런 게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있잖아요. 뭐 제우스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화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이야기. 뭐랑 연결이 되냐? 신성성과 연결이 돼요. 신성성. 한마디로 이 신화라는 얘기는 신성성을 부여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보시면은, 자, 나라를 건국한 영웅을 신성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요, 나라 건국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정당화. 왜? 여기는 신성한 기운이 있으니까 나라 건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몽신화도 마찬가지. 주몽신화는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죠, 그죠? 고주몽씨니까, 그죠? 그럼 고구려의 나라 건국과 관련해서 고주몽이라는 사람들의 신격과 신성성을 부여해서 이 고구려라는 나라 건국한 것에 대해 정당화시킨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화는 이렇고요. 자, 근데 전설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전설은 뭐를 기준으로 갖고 가야 되냐면은, 자, 특정 지역의 이야기예요. 특정 지역의 이야기. 뭐 이를테면 뭐 용소바위와 노여느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망부석 설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일단 볼게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딜 보셔야 되냐? 요 부분을 보셔야 돼. 자, 요것도 어쨌든 간에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 이 전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제로 요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용소바위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가 전설이 되는 거야. 그럼 망부석설화라는 혹시 뭔지 아세요? 뭐 남편을 이제 기다리다가 돌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작품으로 아마 접했다라면 정읍사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죠? 다리 달아 높이곰 도드샤 뭐 이제 머리곰 비치으시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실제 존재가 가능한 증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물. 실제 존재하는 어떤 증거물이라는 거. 이 이야기에 대한 증거물. 그래서 요 세 개에 비해서 이 신화, 전설, 민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나마 조금 사실성이 부여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담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흥미 위주로 구성된 설화를 민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통 민담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뭐랑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어쨌든 구전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설화는 공통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는 구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구연동화는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약간 말하듯이 하는 거야. 민담은 다른 신화 전설에 비해서 말하듯이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구연성이라고도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담은 최대한 말하기 방식과 연결시키면 돼요. 말하기 방식. 물론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요 두 친구들은 자주 나오죠. 특히 신화나 전설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데 민담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만약에 그게 실제로 모의고사나 뭐 어떤 그런 이제 수능이 나온다면은 이 말하기 방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되니? 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가야 될 게, 자, 신화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주몽신화라는 것은 뭐야? 영웅소설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주 이전 시대부터 창작된 영웅소설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당연히 영웅소설에 대한 특징을 알고 가셔야겠죠. 그죠? 아마 한 6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6개에서 7개 정도 있을 건데, 기억나시는 대로 좀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이 영웅이 태어나려면 일단 영웅이라는 게 뭐야? 능력이 졸라 뛰어난 먼치킨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애초에 얘가 금수저고 먼치킨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부모부터가 개 뛰어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고귀한 혈통이 나와야 돼요. 그죠? 고귀한 혈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몽 같은 경우는 뭐야? 해모수라는 어떤 천상계의 인물이랑 유화가 같이 꽁냥꽁냥 해가지고 나온 게 고주몽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고귀한 혈통들이 낳은 아이라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낳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낳기가 어렵겠죠. 그죠? 막 이상하게 아니 둘이 막 꽁냥꽁냥인데 어디서 알이 뚝 뛰어나와? 알이 어떻게 나와? 힘들 거 아니고. 그죠? 그럼 이거는
기이한 출생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기이한 출생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아이가 응애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야? 이 애는 어떤 애야? 애초부터 능력이 존나 뛰어나냐? 금수저 아니면 뭐였어? 아, 먼치킨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요것도 같이 갖고 가야죠. 비범한 능력과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근데 이걸 보자.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대체로 주위에 이렇게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잘생긴 거나 이쁘거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아, 얘 존나 잘생겼는데 나는 왜? 저 새끼 조져야겠다. 이거 뭐야? 뭘 것 같아? 보통 질투심이 유발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영소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잖아.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나중에 진정한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질투심 유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진짜 질투심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되게 독보적으로 잘 되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질투심이 들어요. 제가 쓰레기가 아니라 원래 이게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거가 나쁜 감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온 김에 말을 좀 해보자면요. 근데 사실 질투심이라는 거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타인에 인해서 생기는 거죠. 타인에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경쟁 사회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학교이지만 학교 자체도 지금 경쟁 사회인 거잖아. 그럼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고요. 그죠? 남들과 비교를 하면은 내 성적이 달라지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쟁 상태에 돌입할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한 질투심보다는 나를 비롯해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더 잘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갑자기 막 자아성찰이 나오고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나를 기준으로 봐야 좀 더 나중에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일단 어쨌든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더 많고 더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저보다 많겠죠. 저는 그냥 응애잖아요. 그죠?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질투할 게 아니라 저는 나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만 본인이 이전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마냥 질투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김에 갑자기 너무 빠져서 조금 거시긴 한데, 자, 아무튼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자, 질투심이 유발이 되면서 이 새끼 조져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영웅이 뭘 겪게 되냐? 시련과 어이구 빠져버렸네요. 잠시만. 자, 고난에 빠지게 돼요. 자, 근데 이렇다고 해서 얘가 무너지겠냐? 또 그건 아니겠지. 그쵸?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야? 이 영웅이 어떤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랑 그 다음에 극복할 능력이 있을 때야. 자,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는 보통 어떤 게 생기냐? 그거를 누군가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생겨요. 그렇죠? 조력자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보통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5번 부분에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시련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잡아요. 처음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극복할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시련 때는 이제 극복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조력자가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없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조력자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혼자 극복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극복이 끝나고 이제 뒤에는 보통 이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다만 영소설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갖고 가진 않고요. 어떤 부분은 요런 게 빠질 수도 있고 기이한 출생이 빠질 수도 있고 비번한 운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현과 고난 같은 경우도 뭐 각각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갖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영소설이 나온다고 하면은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잖아. 모의고사에서 가장 나는 문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야? 고전소설이잖아. 그죠? 근데 고전소설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인물 파악을 하라라는 부분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영소설 같은 경우 많이 어려워져. 그나마 남성이 출연하는 영소설은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성이 나오는 영소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일단 요 틀은 얘가 요런 부분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뭐 김원수가 있는데 이소저 막 뭐 이렇게 나와. 김원수와 이소저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뭔가를 했지. 영웅적으로 뭔가 극복을 했지. 전쟁 중에 뭔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공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뭐야 너 영모 이러면서 너 이제 목 날라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멘탈 나가지 마시고 요걸 한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되니? 서빙이 되니? 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일단 여기 부분은 아직 뭐 다 안 적으신 분 있나요? 혹시? 지워도 괜찮을까? 아직 안 적으신 없죠? 일단 여기만 지우고요. 여기 혹시 안 적으셨으면 적어주시고요. 자, 그거 봅시다. 자, 시조 동명 성왕은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자, 이게 시조라는 게 어디의 시조일까요? 고구려의 첫 왕인 거야. 그죠? 고구려의 첫 왕인 누구다? 고주몽이다. 이에 앞서 부여왕 해루부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그럼 여기부터 뭐야? 고주몽이 탄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곤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 금색 개구리 같이 생겼대요. 금색 개구리 같이 생겼대.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고 하였다. 자, 금화라는 이름이 금색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탄생 배경이 뭐야? 금색 개구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이름은 금화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그 후에 그 재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거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하늘이 내려와 말하기를. 자, 어쨌든 얘는 이제 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람불이라는 사람이 하늘이 나에게 내려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누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천상계가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옛날 고대 국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요런 친구들은 뭐냐? 대부분 어떤 정치랑 종교랑 일치됐던 국가였죠. 그쵸? 맞죠? 재정일치 사회. 그죠? 그랬었기 때문에 유독 요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신화라는 어떤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천상계에 대한 존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교가 아직까지 파워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안에 다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모든 나라는 지금까지 뭐였어? 천상의 존재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뭐랑 연결된다? 신성성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본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팔만하다 라고 하였다.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이야? 고주몽이 아직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단 뭐부터 시작? 부여부터 시작이야. 여러분들은 그거 본 적 없죠? 주몽이라는 드라마 본 적 없죠? 하도 옛날에 나온 거라 아마 못 봤을 건데, 그죠? 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도 이제 요거랑 똑같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부여라는 나라에서부터 고주몽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드라마로 이제 녹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옛날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밑에 옛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 밑줄 쳐보자.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칭하며. 자,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 천상계의 인물이죠. 그쵸? 천상계의 인물. 자, 천상계의 인물 누구? 해모수가 있었대요. 해모수가 있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 헤르부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루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금화가 아까 그 전에 헤르부가 죽고 얘가 이제 왕이 된 상황인데요, 그쵸? 여기까지 됐니? 그런 상황에서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기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시대 때 나온 거야? 자, 금왕 시대 때 나온 거야. 금왕 시대 때. 근데 갑자기 헤르부가 해모수가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 유화도 나왔죠, 그죠? 자,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해모수라는 작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동굴로 온 다음에 잠깐 사랑을 나누고 갔어요. 도망갔어요.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사랑한다며 왜 튀어? 좀 그러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유화도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하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하백도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대충 지금 뭐야? 해모수랑 유화랑 뭐 한 거야? 은밀하게 사랑이 나왔죠.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자, 그럼 일단 이제 고주몽이 누구에 인해 탄생되는 거냐? 자, 고귀한 혈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냐? 해모수랑 이제 유화, 이 두 친구에 인해서 애초에 얘는 다 뭐야? 핏줄이 금수저예요. 둘 다 천상의 인물이에요. 얘도 하백이라는 친구가 천상계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천상계 인물이겠지. 요런 것들이 조합이 되니까 당연히 고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밑줄 쳐보자.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제 뭘 했다?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 밑줄 쳐보자. 귀양살이가 됐다. 자, 중매 없이 연애를 했다고 막 내쫓겼대. 그럼 이거는 무슨 가치를 중시한 거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결혼관을 중시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이라고 한다면은 뭘까? 중매를 통해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거. 중매 없이 하는 거. 자유연애죠. 우리가 자유연애 사상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19세기쯤,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그 와중에 그때 결혼관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자유연애. 옛날에는 결혼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랑은 좀 달랐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 걸 피웠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자, 거기도 뭐랑 관련돼 있을까? 신성성과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야, 햇빛이 따라와서 뭔 소리야 이게? 이거부터가 지금 뭐야? 기이한 출생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일단 요거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알에서 태어났다라고만 봤을 때 이거 기이한 출생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알 크기가 5대 정도 되었다라고 됐어요. 한 대가 대충 요만하거든요. 5대라면 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보니까 왕이 이제 알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거기도 밑줄 쳐보시고요. 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거기도 밑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들편해버렸더니 새가 날개도 덮어줬다. 새가 날개로 덮어줬다는 부분도 밑줄. 자, 그 다음에 왕이 알을 쪼개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거기도 밑줄. 깨뜨릴 수가 없어. 거기 분도 밑줄 쳐주시고. 다 뭐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신성성과 관련돼 있는 거죠. 신성성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방금까지도 왕이 계속 시련들을 계속 줬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고주몽이 있는데 알에서 깨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죠? 맞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난생 모티프라고 돼요. 난생이 뭐냐면 어려울 난자를 써서 태어나기 존나 빡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기 빡센 그런 장면이 있었다. 라면은 난생 모티프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자, 어쨌든 그 어미에게 돌려줬는데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야, 알에서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제 응애 애기가 아니야. 우와! 이러면서 나온 거야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 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이 부분은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 비범한 능력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주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비범한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질투를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여기 뭐하고 있냐? 금화학에는 7 아들이 있어. 야, 7대1로 싸우면 얘 개발릴 건데 뭐 그렇게 질투하고 난리야, 그죠? 7 아들이 있어서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질투심 유발하는 이 존재들은 누구야? 7 아들이죠. 부여에 있는 어떤 7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자, 여기서 도모한다는 게 뭘까?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 새끼 없으면 얘 가만히 놔두면 우리 좆대요 이런 거잖아. 그죠? 정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라고 말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여기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부분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런 걸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요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몽의 비범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후에 들편에서 사냥해야 하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이었다. 계속 질투시 폭발하는 거야 지금.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 그럼 멀리 가서 뜻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야? 앞으로 나라 건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몽이 이에 우이, 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무락의 고열을 말하기를 야,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천창계의 인물이야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도마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달아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요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성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물들이 막 도와주고 있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죠?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넘어갔어. 넘어간 다음에 이제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곡에 이르러 3명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이 기운 옷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빵긋빵긋 뚫려가지고 하는 거 그죠? 응. 그다음에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다.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는 이름은 제사입니다 라고 하고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름은 묵거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성씨는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제사에게 극씨, 무골에게 중실씨, 그 다음에 묵거에게 소실씨라는 성씨를 주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배 구조가 생겨난 거죠. 우리가 고씨가 있었고요. 아까 여기 세 친구들 각각 이렇게 성을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귀족을 이제 편성한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3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요 세 친구는 나라를 건국하는 것에 대한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던 어떤 시련과 고난에 대한 조력자는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한 조력자라고 보셔야 돼요. 어머니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고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씨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한효원제 건소 2년, 신라시조 혁것의 21년 갑신년이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 건국에 있어서 사실성 혹은 현실성을 부여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실제 연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방에서 듣고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불하게 있다 있기에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량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럼 여기서 왕이 누구겠어? 주몽이겠죠? 그죠? 자, 나는 천지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라고 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주 주인을 받아들이긴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으니 나한테 빌붙는 것이 어떤가? 라고 했다. 지금 뭐한 거야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일단 도전부터 한 거야. 돌았나 지금 얘 천재 아들 먼치킨인데 그건 바로 뚝배기 맞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서로 활을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량이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럼 마지막 부분 한번 미주셔보자. 송량이 단행할 수 없었다. 자, 여기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내기를 해서 이 비류라는 나라를 흡수를 한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겠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비류를 흡수를 한 거겠죠? 네, 그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람불은 하늘에게 들은 바를 전하여 금화에게 도읍을 옮길 것을 권했다. 좀 문제가 좀 치사하네. 금화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금화 전에 헤르부한테 얘기했던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틀렸고요. 자, 2번 송량이 두 나라의 존속기간 차이를 언급. 자, 아까 송량이 그 비류 그 왕입니다. 그래서 건넨 말은 주몽의 반감을 샀다. 그치?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아니 어디서 족밥 새끼가 지금 나한테 까불고 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주몽이 빡이 쳐 앉죠. 야, 나보다 족밥 새끼 와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야, 내 편 해봐. 야, 내 밑에서 이래야지.
개소리야 미친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내용적인 이해니까 1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기역 미음을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마침 밑줄 친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 영웅소설의 어떤 특징들이 적혀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고귀한 혈통, 신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 시련의 봉착, 조력자의 도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주몽이 인간임에도 난생을 했다는 점에서 신이한 탄생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 주몽이 아주, 여기 기억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죠? 니은. 주몽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았다. 자, 이거 뭐였어? 니은은. 7살이었는데 막 다 했어. 막, 그런 거잖아. 그죠? 2번도 맞는 말이고. 자, 3번. 뭐야? 그 질투하는 부분이죠. 그지? 거기. 주몽이 경쟁자들에 의해 가혹한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된다. 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4번. 리을 부분은 지금 뭐냐?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화백의 외손이다. 주몽이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들과 연관된 고귀한 혈통임을 말해준다. 그치? 나 원래 먼치킨이었어! 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5번. 자, 미음은 뭐야?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뭐 사방에서 듣고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몽이 실력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주변 국가에 많았음을 드러난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얘가 그냥 잘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겠죠. 그래서 5번은 연결이 안 될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 자, A는 어땠냐? A 같은 경우는 얘가 막 말을 이상한 잘생긴 말을 이제 뭐 한 거야? 그 막 굶겨가지고 막 내 걸로 만들었잖아. 뭐 그러고 이제, 시련을 이제 파악할 뻔했고. 그다음 B 부분은 좀 볼게요. 자, B 부분.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우리나라와 중국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는데 문헌마다 조금씩 내용이 차이도 존재한다. 이렇건데 이규보의 동명한 편에서는 주석으로 기술된 구삼국사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아서 삼국사기에 수록된 윗글과 차이를 보인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봅시다. 자,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먹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니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뭐야? 원래는 A에서는 어땠어? A에서는 그 어머님이 야 너 좋댔어 이랬잖아. 근데 B에서는 내가 살라니까 존나 힘드네 이것이 뭐. 근데 뭐야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엄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자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조금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속썩이던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힘이 있다고 하더니 내가 말을 골라주겠다 하거든. 드디어 말 기르는 데로 가서 긴 말찍찍으로 마구 치니 말이 모르도 올라서 달리는데 한 누른 말이 두 길이나 과되는 난간을 띄어먹었다.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준마라는 거는 준수한 말입니다. 몰래 말 혀 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다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유어 같다.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었다.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A와 달리 B에서 주몽은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쵸? 어머니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네 이러고 있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A보다 B에서 주몽이 날랫말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치? 원래는 잘난 말은 그냥 봐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굳이 얘한테 막 바늘에 막 혀에 바늘을 그냥 막 꽂아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B와 달리 A에서는 주몽은 자신의 처제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딱히 A에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않잖아. 그치? A에서는 그냥 자신감 뿜뿜하고 있잖아. 그죠? 엄마가 너 좆됐어 라고 하긴 하지만, 그죠? 얘가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면은 B와 달리 A에서 어머니는 주몽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려주면 맞죠? 그죠? 어머니가 야 너 좋댔어 라고 했잖아. 그죠? 이거 맞고 5번 A와 B 모두에서 주몽은 나중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말을 일부러 얇게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요. 어디로 보냐?
자, 10페이지로 볼 건데, 자, 우리가 10페이지 얘기를 하기 전에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번 주보다 조금 빡센 구성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주몽신화 하는데도 이렇게 좀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됐는데, 오늘 이런 것들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요. 자,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주몽신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분류해요? 고전소설로 분류하죠.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분류해요? 일제강점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현대소설로 아마 구분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구분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개념을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금 좀 적어두시고요. 우리가 고3, 막상 여러분들이 고3 때 올라가면 이런 거 이제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오로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야 수특이나 수안에 나오는 문학 거의 내용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미리 알아두셔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때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나누는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운다면은 뭘 가지고 가냐?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의 문학은 고전소설, 일제강점기 이후의 소설은 현대소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전공 지식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 정확히 얘기하면은 갑오개혁 이후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갑오개혁 이후예요. 갑오개혁으로 통해서 이제 뭐가 좀 생기느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신문물이 생기고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게 돼요. 신문물과 새로운 가치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개화라고 했을 거예요. 개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갑오개혁은 일제강점기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안에 어떤 장르까지 있어야 되냐면은 신소설이라는 장르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특이나 이런 데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했었나요? 저번 주에 우리 카인의 후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까먹었어. 수업이 막 많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자, 신소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봤을지도 몰라요. 무정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인의 후예라는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혈의 누라는 작품도 있어요.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얘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요런 거랑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만 해주면요. 솔직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까 신문물이어가지고 아까 거의 개화기 있을 때 나오는 이 전차 아시죠? 전기차. 지금 테슬라 이런 거 말고 화성 갈 거니까 이런 거 말고 레알 이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 전차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화기. 혹시 그 옛날 전화기 아세요? 그러니까 막 타르륵 돌리는 거, 타르륵 돌리는 거, 그거보다 더 이전 거야. 딱 전화기에 들어. 그럼 이제 교환원이 어디랑 연결하실 거예요? 저기 서울 도봉구 쪽에다 연락을 좀 하려고 해. 도봉구 어디? 그래서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문물들이 소개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있었어. 기억나요? 자유연애사상. 자유연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해주면요. A랑 B라는 친구가 있었고 C라는 친구가 있었고 D라는 친구가 있었어. 여긴 남자야. 여긴 여자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원래는 이 둘이 정략 결혼 하려고 했는데
대충 내용이 파악되시죠?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정략견을 깨트리고 자유연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끼리 만나서 와 우리 이제 개혁도 됐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막 이 지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용적인 어떤 연관성을 추리하는 것보다는 요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고3 때 올라가시면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입력해 두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뭘까? 가장 극명의 차이점. 시점이죠, 시점. 고전소설에는 대부분 무슨 시점이야? 항상 많이 나오잖아. 이거 많이 나오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야.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것만 나오진 않죠? 좀 다양하죠? 일인칭 주인공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관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3인칭 관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인물로 좀 볼 거예요. 인물로 보면요. 전형적 인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돼서 개성적인 인물이 개성적 인물이 있어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 처음 들어봐?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는 요때 당시에 말 그대로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뭐 예를 들어 왕이면 왕, 뭐 노비면 노비, 양반이면 양반,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개성적 인물이라는 건 뭐야? 그런 틀에서 벗어난 인물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차이만 알고 가셔도 푸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다만 뭐야? 현대소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워. 왜? 이 사람 우리가 매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매번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는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고전소설은 여기서 알기가 어려운 게 이게 누굴 대표하는지 모르는 거잖아. 인물에 대한 이름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또 아까까지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성격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예요.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평면적인 인물. 평면적이라고 보기 아니라 평면적. 입체적. 그럼 평면적인 인물이라는 건 뭐야? 성격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밖에 안 정해져 있어. 뭐야? 예를 들어 선하면 끝까지 선한 거고 악하면 끝까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 구도가 극명하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그에 비해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요즘 드라마 보면 개꿀잼 하는 이유가 뭐야? 원래 존나 이 새끼 개 마음에 안 드는 빌런인데 갑자기 내 편이 돼. 오? 개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체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점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 정리해 주시고 정리되시면은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소소가 995C의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일제강점기 혹은 우리가 개화기랑 연결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대한 어떤 신문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요.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자, 여기 시점 자체가 지금 어떠니 이번엔? 구보라고 했으니까. 구보가 주인공인데 구보는 이랬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여기 구보라는 인물은요. 지금 나름대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얘는 성찰을 하는데 아직 지금 결과값을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럼 9번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행복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오늘 수업 받아든 거?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지워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쭉 이어서 보시면요.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자, 처음에 공간이 어디였냐? 안전지대로 돌아섰어요. 근데 우리 안전지대에서는 따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지대 위의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서 사람들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안전지대라는 곳에서 이 구보라는 인물과 이 사람들 간에 대비가 일어났어요. 뭐였어? 솔직히 여기서도 물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보와 다르게 구보는 지금 뭐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인간이잖아. 근데 얘는 뭐가 있었냐? 나름대로 어디로 갈지 목적이 있었네요. 이 부분이 이제 대비가 되는 부분인 거죠. 얘네들은 방황을 하지 않고 정확한 목적이 있었던 반면에 나는 방황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자 밑줄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외로움과 애달픔을 겪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감정의 직접 표출이 드러나는 부분. 감정의 직접 표출이 드러나는 부분. 대놓고 외롭다고 했고 애달프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왜? 나 빼고 다 가니까. 나 빼고 다 가니까 나도 그냥 가버린 거야. 나 이렇게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이래서 이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바뀌냐? 전차 안에서. 자, 안전지대에서 뭐로 나왔다? 전차 안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벌써 어떤 요소가 나왔어. 뭘까요? 안전지대에 있다가 전차로 들어갔어.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 그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창대 가까운 한가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를 생각해본다. 거기 부분들이 뭐야? 아직까지 이제 목적을 찾지 못한 부분이죠. 그죠?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 된 창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기차 타고 가면서 아휴 현타오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다음에 장충당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그 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 교회 뭔지 아세요? 교회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그게 아니라 교회 지역이라고 들어본 적 계세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 아니라 그 바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좀 한가한 공간이에요. 한가한 공간이야.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자면요. 교회를 즐기지 않는데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독이 있었대요. 외로움. 아까 외로움 느꼈대잖아. 그래서 전차를 탔는데 이 교회 지역 가면은 왜 고독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걸 즐기지 않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사이 고모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이랑 지금 인식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이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굳이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스스로 지키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기도 밑줄 쳐보자.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 구보라는 인물은 고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방금 뭐 했어? 이 고독이라는 말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하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합리화. 그죠? 여기 부분에서 합리화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고독함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래?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게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섰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죠?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드렸다. 지금 로또가 있었다면 해볼 법했는데, 그죠?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그럼 아직까지 구보의 상태는 어떤 거야? 행복을 못 찾은 상태예요. 그죠? 행복을 못 찾은 상태. 그 다음에 뒷약 부분 넘어가서, 자,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자, 이제 다시 장소가 바뀌었어요. 자, 남대문으로 옮겼어요. 남대문으로 옮겼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꾼들이 그 모양이 매겁다. 거기도 비추어보자. 서너 명의 지객꾼들이 그 모양이 매겁다. 자, 얘 심정 어땠어? 계속 방황하고 외롭고 그러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 남대문에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맥이 없어 보인다고 했던 거는 실제로 얘가 맥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몰라. 근데 적어도 내 심리 상태가 좀 외롭고 그러니까 얘네도 그렇게 비쳐 보이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이 노동자에 대해서는 뭐야? 나름대로 얘가 감정이입을 한 부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 내가 왜 외로운 상황이니까 어디로 가고 싶대? 무리들이 많은 곳으로, 많은 장소로 가고 싶대. 왜 그런 거야? 지금 나름대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좀 덜 외로워지겠지 이러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서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행복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뭘로 옮겼어? 경성역으로 옮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낡은 서울에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거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에 친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도회라는 게 뭐냐면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도회의 항구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경성역이겠죠. 그죠? 경성역. 그 다음에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이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근데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우리 여기에서도 고독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죠. 군중 속의 고독, 그죠? 군중 속의 고독. 자,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서도 인간 본래에 뭘 찾을 수가 없었다? 고독을 느낀 이유는 온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어떤 감정을 교류하려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적지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거기 밑줄,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자, 이 군중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뭐가 들기 시작했던 거야? 동정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은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있는 노파를 본다. 자, 이번에는요, 좀 더 디테일한 인물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까지는 그냥 나의 심리 위주로 서술을 했다면요. 그러니까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최대한 구보의 감정을 위주로 서술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인물에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관찰하면서 얘 요런 거 했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자,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얘는 기본적으로 뭐 나왔어요? 자, 우리가 관찰하면 항상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뭐야? 이 사람의 얼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랑 연결해야 되냐? 요거랑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외양 묘사랑 연결시켜줘야겠죠. 그죠? 자,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자, 이번에는 뭐야? 중년의 신사. 자,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공간 이동이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물에서 인물로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무슨 이동이랄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선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선의 이동.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공간이 이동하는 건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데 인물에서 인물로 옮기는 경우는 시선의 이동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다. 여기도 똑같죠? 똑같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주단포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옷감 같은 거예요. 옷감.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거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거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자, 이 부분 믿으셔보자.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지금? 그 노파랑 계속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야. 요즘에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지만 이때는 뭐야? 왜 굳이 거리두기를 하려는 거야? 왜? 자기보다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상종하기 싫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 중년의 신사를 통해 얘가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이 새끼는 존나 어떤 인간? 이기적인 인물이구나,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로 판단이 되는 거야. 됐죠? 자,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은 그는 3등 순창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 시길에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게다. 자, 그 다음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하지는 안 되었다. 그러나 구부가 다시 뭘로 갔다? 매점으로 갔을 때 아까 경성역에서 있던 대합실의 사람들을 보고 다시 매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매점 앞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누굴 봤냐? 40여 세의 노동자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노동자라고만 적을게요. 편하게. 자, 노동자를 보게 됐는데 전경부의 광범한 팽률,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시병. 자, 우리가 이거 어떤 건지 몰라도 얘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지금 봐봐. 그 생긴 것도 어때? 눈이 막 튀어 튀어나오고 막 광대 막 튀어나오고 난리 났어. 그죠? 그럼 거기서도 뭐가 들어갔다? 이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이 외양 묘사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특히 병자의 모습을 지금 구현하고 있네요. 그죠? 병자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여기서도 이기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여분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한 개의 복숭아가 굴려서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자, 어떤 어머니가 자 복숭아를 지금 노동자 앞에다가 떨궈놨어. 복숭아를 떨궈놨어. 근데 이걸 줄까 안 줄까? 아, 이거 좀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포기했어. 지금 포기했어. 뭐라고 하고 있냐?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길을 단념하게 쫓아였다. 그 다음에 구부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그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쓰고 린네르스 스멜이 양복 입은 사내, 그거 밑줄 쳐보자. 양복 입은 사내에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 자,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양복 입은 사내인데 좀 새로운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갖는 두 눈을 가지고 있대요. 물론 이것도 이 사람의 그냥 판단이겠거니 생각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제강점기에 이런 사내, 의혹을 갖는 눈을 갖고 있는 사내면 어떤 사람들일까? 대체로 우리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어떤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뭐 경찰관일 수도 있고 그냥 일제강점기 당시에 경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일파일 수도 있고 또 노예 아니면 뭐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 막 여기 눈치 봐야 돼 이렇게 막 보면서 하잖아, 그죠? 그렇게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것을 떠나지만 안 됐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공간에 가서도 행복을 못 찾았고 오히려 뭐만 찾게 됐어? 고독한 부분만 찾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문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를 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나? 좀 천천히 했어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1번 볼게요.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바로 나오네. 이건 바로 나오네. 뭐냐? 우리 딱 두 가지겠잖아요.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인물을 관찰할 때는 시선의 이동이 있었으니까 답이 1번밖에 없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야, 그런 적이 있냐? 서술자를 달리한 적 없죠. 그죠? 3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거기까지는 맞아. 그죠? 근데 뭐가 틀렸냐?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얘는 갈등 상황이라는 게 뭐 외부의 갈등은 일단은 없었고, 그죠? 그리고 나에 대한 건 있긴 하죠. 내적 갈등은 있긴 하지만 그걸 부각한다기보다는 그런 감정이 흘러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4번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자, 여긴 뭐냐? 객관적인 관찰이라고 한다면 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 야, 여기 서술자가 바뀌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이 지금 뭐였냐면 전차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였니? 3등 대합실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 조금 달라졌긴 했네요. 그쵸? 전차 아니랑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했던 매점에서 3등 대합실에 왔던 요 노파랑 이 신사 여기 두 가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1번 기억과 니은 모두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 추억이 생긴 적 없었죠. 그쵸? 그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 모두 구보가 고독을 피하기 위하여 찾아든 공간이었다. 저 거기가 맞겠죠. 행복을 찾고 고독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들어간 공간인데 결국은 뭘 느끼게 돼요?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그쵸?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설가 구보씨 1일은 근대화되어가는 도시 속에서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불안의식. 그걸 밑줄 쳐보자.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불안의식. 이건 뭐야? 뭐로 바꿔주면 돼? 고독감으로 바꾸면 되겠죠. 고독감. 그렇죠? 자, 그래서 구보의 거리 산책은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구보의 행복 찾기는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이자 자기 반성을 통한 자아 찾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구보는 도시의 근대적 삶에서 인간적인 온정을 찾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 밑줄 이로 인한 불안의식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럼 여기부터 1번부터 좀 선지를 볼게요. 자, 1번.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게 되자 움직인 전차에 뛰어오르는 구보의 행동은 뭐야? 고독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1번 맞겠죠?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리라는 불안의식을 해소하는 시료. 맞겠죠? 그럼 2번.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구보의 생각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아를 찾는 과정. 그치, 이것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고독함을 내가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부분이 자아를 찾는 과정. 제가 이 얘기도 했었죠. 성찰적 태도 하나 말씀드렸었죠, 아까 초반에. 그죠? 3번.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쁜 군중의 모습은 근대화되어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준다. 그치? 점점점 서로에 대한 온정이 떨어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고요. 4번. 그의 얼굴에서 부정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떠올리는 구보의 모습은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는 고통을 나타낸다. 일단 뭐가 틀렸어요? 조화 속으로 들어간 적은 없잖아. 그냥 너무 다르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까지만 볼게요. 병자의 발 앞에서까지 굴려본 복숭아를 짚기 단념하는 젊은 아낙네의 모습은 인간적인 온정을 찾을 수 없으면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도 맞췄죠. 그죠? 온정을 못 느낀 부분이 딱 두 개였잖아. 중년의 신사 부분, 그 다음에 젊은 아낙. 그 두 개였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난 노파가 너무 싫어. 아이, 족밥 이런 느낌이었고, 복숭아가 아니라 젊은 아낙 같은 경우는 뭐였냐? 이 노동자가 누가 봐도 병자같이 생겼으니까 다가가기가 싫은 거야. 어떤 따뜻한 마음도 주기 싫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게 남은 부분들이 아마 한 지문이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요거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클리닉 때 뵐게요.